오늘의 사연은 정복당하지 않은 한 나라의 생존 기록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나라는 수없이 침략당했습니다. 나라는 짓밟혔고 이름은 지워졌으며 언어와 문화조차 빼앗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나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났고 잊히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오늘 그 생존의 이야기를 한 명의 외신 기자가 추적합니다. 전장을 취재하던 그녀는 이번엔 무너지지 않은 나라의 이유를 찾아 나섭니다. 그녀는 끝내 말합니다. 이 나라는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절대 무너지지 않았던 민족이었다. 지금 그 생존의 기록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나라가 끝내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작은 목소리들이 또 하나의 기록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서 한 노교수를 만났습니다. 6.25 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그분은 동양사를 가르치며 평생을 보내신 분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한 취재를 준비한다고 말하자 그분의 표정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한국이요? 그분이 천천히 말했어요. 참 흥미로운 나라죠. 털리고도 살아남은 나라. 그 한마디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털리고도 살아남은 나라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어요. 제가 전쟁에 참여했을 때 본 한국은 말 그대로 폐허였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더 강해지려고 했어요. 저는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궁금해졌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들이 침입을 받고 정복당했어요. 로마도, 비잔틴도, 심지어 중국도 여러 번 정복당했죠. 그런데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사를 제대로 아시나요?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답했어요. 잘 모른다고요. 그러자 교수님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세요. 직접 보고 느껴보세요. 그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한국을 단순히 작은 나라로 보고 가면 안 됩니다. 크기로는 작지만 정신으로는 결코 작지 않은 나라거든요.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저는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훑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몽골, 일본, 중국, 수없이 많은 침입을 받았더군요. 하지만 매번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행기표를 예약하며 저는 설렜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정말로 털리고도 살아남은 비밀이 있을까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교수님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어요. 기자로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을 인터뷰할 때 어떻게 살아남았느냐고 묻지 마세요. 대신 어떻게 살고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들에게 생존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거든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역사 탐방이 아니라는 것을요. 한민족의 생존 DNA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하버드 도서관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이제 현실이 되어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목적지인 백마고지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70년 전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한국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알았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것을요. 단순한 기사거리를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인간의 생존 본능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찾으러 온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혜림 사서를 만났습니다. 한국사 전문가인 그녀는 제가 찾는 자료들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고문서부터 최신 연구 논문까지 한국의 침입사를 정리한 방대한 자료들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한국사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이혜림 사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침입을 받고도 살아남은 나라가 또 있을까 싶거든요. 첫 번째 폴더를 열자 고구려 이야기가 나왔어요. 중국 한나라, 위나라, 수나라, 당나라. 중국 역대 왕조들이 모두 고구려를 정복하려 했지만 실패했더군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영계소문이 저항. 읽을수록 감탄이 나왔어요. 고구려만 해도 그래요. 사서가 설명했습니다. 700년 동안 중국과 맞서 싸웠어요. 멸망했다고는 하지만 고구려 유민들이 후고구려를 세우고 그것이 고려로 이어졌죠.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다음은 몽골 침입에 관한 기록들이었습니다. 1231년부터 1270년까지 무려 40년간 7차례나 침입을 받았더군요. 하지만 고려는 강화도로 천도하며 끝까지 저항했어요. 이때가 정말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어요. 사서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몽골군이 쳐들어오는데 경전을 새기고 있었다니. 보통 정신력으론 불가능하죠. 임진왜란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7년간의 전쟁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거나 다쳤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순신, 곽재우, 김시민 같은 영웅들이 나왔고 의병활동이 활발했어요. 특이한 점이 뭔지 아세요? 사서가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왕이 도망가거나 항복하는데 한국은 달랐어요. 왕은 피했을지 몰라도 백성들이 끝까지 싸웠거든요. 일제강점기 자료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36년간 식민지배를 받았지만 3.1 운동부터 광복군 활동까지 저항이 끊이지 않았더군요. 심지어 태평양 전쟁 말기까지도 독립운동이 계속됐어요. 언어와 문자를 지켜낸 것도 대단해요. 사서가 말했습니다. 일제가 한글 사용을 금지했지만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치고 보존했거든요. 그래서 해방 후 바로 한글을 쓸 수 있었어요. 6.25 전쟁 자료는 더욱 생생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니 정말 처참했어요. 서울이 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고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웠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사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침입을 많이 받았을까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에요. 사서가 지도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다리 역할이거든요. 모든 세력이 이곳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신기한 점이 있었어요. 침입자들이 물러간 후에는 항상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몽골 침입 후에는 문화가 더 발달했고 임진왜란 후에는 문학과 예술이 꽃피었어요. 일제강점기 후에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고요. 이건 정말 특별한 현상이에요. 사서가 흥미롭게 말했습니다. 보통 침입을 받으면 쇠퇴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더 발전했어요. 마치 시련이 성장의 자양분이 된 것 같아요. 저는 하루 종일 자료를 보며 패턴을 찾으려 했어요. 과연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밀이 뭘까요? 제 생각엔 3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서가 분석해줬습니다. 첫째는 강인한 정신력, 둘째는 유연한 적응력, 셋째는 공동체 의식이에요. 정신력은 종교나 이념을 초월한 생존 의지였어요. 불교든 유교든 기독교든 상관없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적응력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능력이었어요. 중국 문화, 서양 문물, 일본 기술. 좋은 것은 과감히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공동체 의식은 위기 때 하나로 뭉치는 힘이었어요. 평소에는 갈등이 있어도 외침이 오면 계급을 초월해서 함께 싸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사서가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바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은 굴복해도 마음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도서관을 나오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단순히 침입의 역사가 아니라 생존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의 DNA가 지금도 한국인들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현장으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볼 차례였습니다. 과연 책에서 본 그 정신들이 실제 유적지에서도 느껴질까요? 백마고지로 향하는 기차에서 저는 기대에 부풀었어요. 저는 강원도 철원으로 향했습니다. 1952년 10월 단 하나의 고지를 두고 벌어진 처절한 사투의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진 철원 평야를 바라보며 70여 년 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해 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백마고지 전적지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위령비였어요. 높이 솟은 검은 화강암 비석 앞에서 저는 잠시 말을 잃었죠. 이곳에서 희생된 이들의 숫자가 새겨져 있더군요. 아군 3,146명, 중공군 14,389명, 총 17,535명이 단 하나의 고지를 두고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해발 395m에 불과한 작은 산이었어요. 전적지를 안내하던 해설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 고지 하나가 철원 평야 전체와 서울로 이어지는 보급로를 장악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양측 모두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저는 고지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70년 전 이곳을 뛰어다녔을 병사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무려 10일 동안 이 작은 산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정상에 올라서자 철원 평야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70년 전 이곳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죠. 하루 평균 5만 발의 포탄이 쏟아져 내렸고 나무 한 그루 남지 않을 정도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백마가 누워있는 것 같다고 해서 백마고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12차례의 공방전이 있었어요. 해설사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고지의 주인이 무려 24번이나 바뀌었죠. 오전에는 우리가 점령했다가 오후에는 중공군이 차지하고 밤에는 다시 우리가 탈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됐어요. 저는 상상해봤습니다.
포탄이 비 오듯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병사들은 계속 뛰어올랐을 것이고 쓰러져도 또 다른 병사가 그 자리를 메웠을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지켜내야 할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기념관에 들어가서 당시 사진들을 보니 더욱 생생했습니다. 완전히 민둥산이 된 백마고지, 포탄 구덩이로 벌집처럼 뚫린 땅, 그리고 그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병사들의 모습. 제9사단 백마부대 사단장이었던 김종호 장군의 유품도 전시되어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해설사가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전투 후 백마고지의 모습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 땅을 지켜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DNA구나.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우는 의지. 백마고지는 단순히 군사적 요충지가 아니었어요. 이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전적지를 나서면서 저는 미국 기자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참전 용사들을 영웅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백마고지에서 함께 싸웠던 미군들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별함을 몸소 체험했을 거예요. 24번이나 주인이 바뀐 고지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민족, 절대 굴복하지 않는 정신. 이런 나라가 정복당할 리 없지. 차 안에서 철원을 떠나며 저는 생각했어요. 세계사를 통틀어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작은 고지 하나를 위해 1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나라. 그리고 끝내 승리한 나라. 한국전쟁은 분단의 아픔으로 기억되지만 백마고지에서 저는 다른 것을 봤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 절대 굴복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함께 싸우는 힘. 이것이 바로 한국이 지금까지 정복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구나 싶었어요. 백마고지에서 내려오는 길 해질녘 노을이 철원 평야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70년 전 이곳에서 흘린 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고지를 두고 24번이나 주인이 바뀐 그 치열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저는 전라남도 여수로 향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이 도시에서 또 다른 한국의 기적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이번에는 바다에서 펼쳐진 불가능의 역사, 그 주인공을 만나러 갔습니다. 진남관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국보 제304호 현존하는 국내 최대의 단층 목조 건물이라고 하더군요. 정면 15칸, 측면 5칸의 거대한 건물 앞에서 저는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순신이 작전을 세웠던 곳이구나. 원래는 진해루라는 누각이 있었어요. 문화해설사가 설명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영 본영으로 사용했던 바로 그 자리죠. 정유재란 때 불타버린 후 1599년에 지금의 진남관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며 상상해봤어요. 400여 년 전 이곳에서 한 남자가 불가능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을 모습을. 바다 경험이 전무했던 육군 출신 장수가 조선 수군을 이끌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 말이에요. 이순신은 처음에 바다를 전혀 몰랐어요. 해설사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1591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임명됐을 때 배 타는 법조차 서툴렀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바다를 배웠고 바다와 하나가 됐죠. 진남관에서 바라본 여수 앞바다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420여 년 전 이곳은 치열한 전쟁터였어요. 저는 이순신 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우뚝 선 거북선 조형물을 보는 순간 전율이 흘렀어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었죠. 옆에 있던 관광객이 말했습니다. 서양보다 300년이나 앞선 기술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바다를 몰랐던 장수가 만든 배가 세계 해전사를 바꿔놓았으니까요. 거북선의 설계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철판으로 덮인 등 부분, 용머리에서 나오는 화포, 그리고 저기 올라타지 못하도록 박은 쇠못들. 모든 것이 혁신이었어요. 이순신의 흔적을 더 찾아 고소대로 올라갔습니다. 1947년에 세워진 이 비각 안에는 3개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통제이 공수군 대첩비, 타루비, 동령소갈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서울로 가져갔다가 해방 후 여수 주민들이 직접 찾아온 비석들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순신이 황옥천의 목을 벤 곳이에요. 해설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유를 세우기 위해서였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규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순신의 전쟁 철학은 정복이 아니라 보호였구나. 조선을 지키기 위한 전쟁,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싸움. 그래서 그의 승리가 더욱 빛나는 거겠죠. 명량해전에 대해 조사하면서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1597년 9월 16일 단 13척의 조선 함대가 133척의 일본 함대를 상대로 벌인 전투. 수적으로 10배가 넘는 열세였지만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필사즉생, 필생즉죽. 이순신이 부하들에게 했다는 말을 되새겨봤습니다.
반드시 죽으려 하면 살고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는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DNA였어요. 명량해협의 좁은 물목을 이용한 전술도 천재적이었습니다. 조류의 변화를 계산하고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죠. 바다를 몰랐던 장수가 바다의 주인이 된 순간이었어요. 여수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의 진짜 위대함은 승리 자체가 아니라 그 승리를 통해 지켜낸 것에 있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 조선의 백성들, 그리고 조선의 문화. 그는 단순히 적을 물리친 게 아니라 한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낸 거였죠. 정복이 아니라 보호.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순신의 전쟁은 파괴가 아니라 수호의 전쟁이었구나. 그날 밤 숙소에서 난중일기의 한 구절을 읽었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의 의지. 이것이 바로 한국이 지금까지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구나 싶었습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불가능의 반전. 이순신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한민족의 희망이었고 절대 굴복하지 않는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여수에서 만난 그의 흔적을 통해 저는 또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광주행 KTX에 몸을 맡겼습니다. 1980년 5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열흘간의 기록을 찾아서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남아있는 걸까? 광주역에 내리자마자 택시를 잡았습니다. 5.18 기념공원으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외국인이신가요? 광주 처음이세요? 네, 미국에서 온 기자입니다. 5.18에 대해 취재하러 왔어요. 기사님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어요. 5.18 말씀이시군요. 그때는 정말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시민군이었어요. 국립 5.18 민주묘지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넓은 묘역에 가지런히 늘어선 묘비들. 각각의 묘비에는 이름과 나이가 새겨져 있었어요. 놀라운 건 그 나이였습니다. 10대, 20대가 대부분이었어요.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의 이야기입니다. 묘지 해설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신군부의 불법 집권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일어섰어요. 민주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것이죠. 저는 묘역을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의 이름을 읽어봤습니다. 윤상원 29. 우리는 오늘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떠올랐어요. 5.18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 1980년 5월의 생생한 기록들이 저를 맞았어요. 당시 촬영된 사진들, 증언 영상들,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쓴 편지와 일기들. 공수부대가 시민들을 무차별 구타했어요. 관장님이 설명했습니다. 학생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심지어 아이들까지. 이 광경을 본 광주 시민들은 분노했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선 거예요. 전시실 한쪽에는 당시 시민들이 나눠 먹었던 주먹밥 모형이 있었어요. 주먹밥이요? 제가 궁금해하자 관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5.18의 상징 중 하나죠. 계엄군이 광주를 봉쇄했을 때 시민들은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며 버텼어요. 주먹밥과 헌혈. 이것이 바로 광주 공동체 정신의 상징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점이구나. 다른 나라의 시민 저항은 주로 파괴와 혼란으로 이어지는데 광주는 달랐어요. 총과 탱크 앞에서도 질서를 유지했고 서로를 돌봤으며 나눔의 정신을 실천했죠. 계엄군이 철수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광주는 완벽한 자치공동체였어요. 해설사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강력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은 서로 양보하고 나누며 살았죠. 양동시장을 찾아갔습니다. 5.18 당시 상인들이 시장 문을 열어두고 시민군들에게 밥과 물을 제공했다는 곳이에요. 시장 한복판에는 주먹밥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도 여기서 주먹밥을 싸셨어요. 시장 상인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밤새 밥을 지어서 도청 앞으로 가져가셨죠. 우리 아들 딸들 싸우는데 어떻게 그냥 있겠냐고 하시면서요. 전남도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했습니다. 5.18의 마지막 현장이었어요. 1980년 5월 27일 새벽 이곳에서 마지막 항쟁이 벌어졌죠. 시민군들은 끝까지 대화를 요청했어요. 가이드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폭력이 아닌 평화적 해결을 원했죠. 하지만 계엄군은 새벽 어둠을 틈타 강제 진압에 나섰어요. 그날 저녁 금남로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0여 년 전 이 거리에서 젊은이들이 민주화를 외치며 행진했겠구나. 그들이 요구한 것은 단순했어요.
사람답게 살 권리, 자유롭게 말할 권리, 스스로 선택할 권리. 호텔 방에서 그날의 기록을 정리하며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5.18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어요. 총칼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광주 시민들. 그들이 보여준 것은 폭력에 맞선 또 다른 폭력이 아니라 폭력을 넘어선 더 높은 가치였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 위해 싸운 전쟁. 저는 이렇게 결론 지었어요. 광주의 5.18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존엄을 위한 투쟁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광주를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5.18 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추모탑 앞에 서서 묵념을 드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구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존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5.18은 패배한 저항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미래를 위한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이 1987년 6월 항쟁으로 꽃피웠고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로 열매를 맺었죠. 총보다 뜨거운 존엄, 그것이 바로 광주가 세상에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합천으로 향했습니다. 가야산 자락에 자리 잡은 해인사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이번에는 칼과 창이 아닌 글자와 지식으로 침략에 맞섰던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찾아서 말이죠. 해인사 입구에서부터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천년고찰의 위엄이 그대로 전해져 오더군요. 하지만 저를 더욱 설레게 한 것은 바로 이곳에 보관된 8만대장경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고 오래된 불교 경전을 새긴 목판들. 1236년부터 1251년까지 무려 16년에 걸쳐 완성된 작품입니다. 해인사 스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몽골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막아보겠다는 염원으로 만들어졌죠. 장경판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8만여 장의 목판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는 모습. 각각의 목판에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어요. 760여 년이 지났는데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더군요. 한 글자를 새길 때마다 3번 절을 했다고 합니다. 스님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단순히 경전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자 한자 새겨넣은 거죠. 저는 목판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정확성이었어요. 8만여 장의 목판 중에서 오자나 탈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13세기에 이런 정밀함이 가능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판 사업이 아니었어요. 해인사 문화해설사가 말했습니다. 당시 고려는 몽골의 7차례 침입을 받고 있었거든요. 강화도로 천도까지 했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고려 사람들은 무기 대신 붓을 들었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다른 나라라면 더 많은 군사를 모으거나 더 강한 무기를 만들려고 했을 텐데 고려는 달랐어요. 지식과 문화로 맞선 거죠. 몸은 정복당할 수 있어도 정신만은 정복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던 것 같아요. 장경판전 건물 자체도 놀라웠습니다. 15세기에 지어진 이 건물은 자연 통풍과 습도 조절을 위해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더군요. 앞뒤 창문의 크기가 다르고 바닥에는 숯과 석회, 소금을 깔아 습기를 조절했어요. 덕분에 목판들이 760년간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죠. 이 정도 보존 기술이면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을 거예요.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단순히 경전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후세에 온전히 전해주려는 의지가 건물 곳곳에 스며 있었어요. 해인사 박물관에서 8만대장경의 제작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어 3년간 바닷물에 담가 염분을 제거하고 그늘에서 자연 건조시킨 후 목판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글자를 새기기 전에는 수많은 경전을 대조하고 교정하는 작업을 거쳤죠. 초조대장경, 북송본, 거란본을 모두 비교했어요. 박물관 학예사가 설명했습니다. 틀린 부분은 바로잡고 빠진 부분은 보완해서 당시 가장 완벽한 경전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불교학자들이 연구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전쟁이구나 싶었습니다. 몽골군이 칼과 활로 공격해올 때 고려인들은 붓과 정으로 맞선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몽골은 사라졌지만 8만대장경은 지금까지 남아있죠. 대적광전에서 예불을 드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3세기 고려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똑같이 무릎을 꿇고 나라의 평안을 빌었겠구나. 몽골군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와도 이들은 부처님 앞에서 평화를 구했을 거예요. 8만대장경은 몽골 침입을 막지 못했어요. 스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지켜냈죠. 고려의 정신, 한국의 문화를 후세에 전해준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몽골은 고려를 군사적으로는 정복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정복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나중에는 몽골 황실에서 고려 문화를 받아들일 정도였죠. 해인사를 나서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구나.
무력으로는 당할 수 있어도 정신력으로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 민족. 위기가 닥칠 때마다 문화와 지식으로 맞서는 사람들. 6.25 전쟁 때 일화도 떠올랐어요. 김영환 공군 대령이 해인사 폭격 명령을 거부한 이야기 말이에요. 8만 대장경이 있는 곳을 어떻게 폭격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목숨을 걸고 거부했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8만 대장경이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죠. 가야산을 내려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8만 대장경을 만든 13세기 고려인들과 그것을 지켜낸 20세기 한국인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21세기 한국인들. 시대는 달라졌지만 정신은 똑같더군요. 활자로 맞선 전쟁.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한국인들은 언제나 물리적 힘보다 정신적 힘을 더 중요하게 여겨왔구나. 그래서 수많은 침입을 받았지만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8만 대장경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경전이 일본의 대정신수 대장경을 만들 때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심지어 중국에도 역수입되었다고 하더군요. 침입자들이 오히려 우리 문화를 배워간 셈이었습니다. 몸은 정복당해도 정신은 정복당하지 않았던 고려. 그 정신이 바로 오늘날 한국의 저력이 아닐까 싶었어요. 기술과 문화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21세기 한국의 모습에서 저는 13세기 8만 대장경을 만들었던 그 정신을 봤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진주로 향했습니다. 남강이 유유히 흐르는 이 고장에서 신분을 초월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싸웠던 전쟁의 이야기를 찾아서요.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진주대첩의 현장, 진주성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진주성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우뚝 솟은 촉성루였습니다. 남강 절벽 위에 서 있는 이 누각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1592년 이곳에서 벌어진 처절한 전투가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1차 진주성 전투는 정말 기적 같은 승리였어요. 진주성 문화해설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김시민 장군이 이끄는 3,800명의 조선군이 3만 명의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했거든요. 10배가 넘는 적을 물리친 거죠. 진주성을 걸으며 저는 놀랐습니다. 이곳의 전투는 다른 곳과 달랐어요. 관군만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기생부터 농민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참여한 전쟁이었어요. 국립진주박물관에서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진주성 전투는 계급이 없는 전쟁이었어요. 학예사가 설명했습니다. 양반, 평민, 천민 할 것 없이 모두가 조선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런 일은 세계사에서도 흔치 않아요. 전시실에서 본 기록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성 안에서는 김시민 장군과 관군이 싸웠고 성 밖에서는 곽재우의 의병이 일본군의 뒤를 쳤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돌과 끓는 물로 적을 막았습니다. 심지어 기생들까지 나서서 정보를 수집하고 부상병을 돌봤다고 하더군요. 특히 김시민 장군의 전술이 뛰어났어요. 해설사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밤에는 검은고와 퉁소를 연주해서 일본군의 향수를 자극했고 낮에는 각종 화포로 공격했죠. 비격진철레, 현자총통 같은 신무기도 효과적으로 사용했어요. 진주성을 둘러보며 저는 지형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남쪽은 남강이 흐르고 서쪽은 깎아지른 절벽, 북쪽은 깊은 연못이 있어서 동쪽으로만 공격할 수 있었어요. 자연이 만든 요새였던 셈이죠. 촉성루에 올라 남강을 내려다보며 저는 상상해봤습니다. 430여 년 전 이곳에서 김시민 장군이 작전을 지휘했을 모습을, 그리고 그 옆에서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싸웠을 모습을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따로 있어요. 해설사가 촉성루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농계의 이야기죠. 의기사로 향했습니다. 농계를 기리는 사당이에요. 작은 사당 안에는 농계의 영정이 모셔져 있었는데 단아하고 고고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농계는 기생이었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어요. 해설사의 목소리가 엄숙해졌습니다.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성이 함락되자 일본 장수들이 촉성루에서 승전연을 벌였어요. 그때 농계가 외장을 유인해서 함께 남강에 뛰어든 거죠. 의암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촉성루 아래 남강변에 있는 바위예요. 1593년 이곳에서 농계가 외장과 함께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지는 곳이죠. 바위에는 의암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한 줄기 긴 강이 띠를 두르고 의열은 천년의 세월을 흐르리라는 글귀도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DNA구나. 신분이나 계급을 초월해서 위기 때 뭉치는 힘. 양반도 평민도 심지어 기생까지도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 정신. 진주성 전투가 특별한 이유를 아세요? 국립진주박물관 관장님이 물었습니다. 다른 전투들은 대부분 특정 계층이 주도했는데 진주성은 정말 모든 사람이 함께 싸웠거든요. 그래서 계급 없는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박물관에서 본 15분짜리 애니메이션도 인상적이었어요.
김시민 장군의 활약상과 함께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더군요. 아이들까지 돌을 나르고 여성들은 끓는 물을 준비하고 정말 온 성이 하나가 되어 싸웠던 거예요. 1차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2차 전투에서는 패배했어요. 해설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패배마저도 헛되지 않았어요. 일본군도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더 이상 서진할 수 없었거든요. 전라도로 가는 길을 끝내 막아낸 거죠. 그날 저녁 진주성 야경을 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전쟁을 봤을까? 신분제가 엄격했던 조선에서 위기 앞에서는 모든 계급이 사라지고 오직 조선인이라는 이름 하나로 뭉쳤던 그 순간, 숙소에서 그날의 기록을 정리하며 저는 또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지금까지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공동체 정신이구나. 위기 때마다 신분과 계급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힘. 한국인의 DNA는 함께 싸우는 본능에 있다. 저는 이렇게 결론지었어요. 진주성에서 본 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민족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진주성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촉성루에 올랐습니다. 남강이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430여 년 전 이곳에서 흘린 피와 눈물을 모두 품고 말이죠. 김시민 장군, 농계,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히 진주성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터전, 그들의 가족, 그들의 삶의 방식. 바로 그들 자신이었던 거죠. 계급 없는 전쟁, 신분을 초월한 연대. 진주성에서 저는 한국인의 또 다른 면모를 봤습니다. 평소에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민족이 어떻게 정복당할 수 있겠어요? 저는 서울의 삼성전자 AI 연구소에 섰습니다. 2025년 첨단 기술의 최전선에서 한국이 어떤 모습인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지난 몇 달간 한국사를 따라다니며 본 것들. 그 모든 것이 과연 지금의 한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웰컴 투 샘성 리서치. 연구소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에요.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 컴퓨터 비전. 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글로벌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깔끔한 연구실을 둘러보며 저는 감탄했어요. 70여 년 전 이 땅이 폐허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후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까지 단 70년 만에 이뤄낸 거예요. 연구실에서 만난 AI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나누며 저는 놀랐습니다. 이들이 개발하는 기술들이 정말 세계 최첨단이었어요. 삼성 가우스, 갤럭시 AI. 이런 기술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온디바이스 AI 기술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혁신적이에요. 한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고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AI 연산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기술은 아직 미국이나 중국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저항 정신만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려는 의지. 반도체 분야는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세계 1위죠. 또 다른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독보적이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빠르게 따라잡고 있어요. HBM-PIM, CXL-PNM 같은 AI 특화 메모리 기술은 우리가 선도하고 있고요. 연구소를 나와 서울 시내를 걸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한국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들, 자율주행차, 드론 배송. 이 모든 것이 한국 기술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70년 전 이 자리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봤을 사람들. 그들은 이런 미래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정말 놀라운 변화죠. 옆에 있던 한국인 관광객이 말을 걸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6.25 때 피난민이셨어요. 지게에 가재도구를 지고 남쪽으로 내려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AI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으니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몽골 침입 때 8만 대장경을 만들었던 그 정신, 임진왜란 때 신분을 초월해 함께 싸웠던 그 연대감, 일제강점기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 의지, 5.18에서 보여준 존엄을 위한 투쟁. 이 모든 것이 지금의 한국을 있게 한 DNA였어요. 한강공원에서 저녁을 먹으며 저는 지난 여행을 정리해봤습니다. 하버드 교수가 했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털리고도 살아남은 나라.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더 강해졌다는 것을. 한국인은 정복당하지 않았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몸은 때로 굴복했을지 몰라도 정신은 절대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정신이 지금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다음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해봤어요. 과연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뭘까? 단순히 경제 정책이나 교육 시스템 때문일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힘.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DNA였고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였어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저는 느꼈습니다. 한반도가 참 작아 보이네요. 하지만 그 작은 땅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지정학적으로는 불리한 위치, 자원도 부족, 분단까지. 모든 조건이 불리했는데도 말이에요. 우리는 한국으로 살아남았다. 저는 이 여행의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인들은 이름을 바꾼 적은 있어도 정체성을 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몽골이 쳐들어와도 일본이 지배해도 전쟁이 나도 언제나 한국인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 문화로도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들이 정복하는 차례였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복당하지 않은 나라 한국. 하지만 이제는 제목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복당하지 않은 나라에서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로. 한국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5,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침입을 받았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그 민족이 이제는 기술과 문화로 세계를 바꿔나가고 있었으니까요. We survived as Korea. 저는 영어로도 써봤어요. 우리는 한국으로 살아남았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정복당하지 않은 민족의 자부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그들만의 이야기. 한국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켜보고 있어요. 이 작은 나라가 또 어떤 기적을 보여줄지.